이 사람도 사람이다. 돌 던지지 마라! 마을 한복판에서 한 여자를 향해 돌이 날아들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웃었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손가락질했다. 현이. 그때 모두가 바보라 부르던 한 사내가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뛰어들었다. 날아오는 돌을 몸으로 막으며 그는 한 사람을 지키려 했다. 그날의 그 돌 하나가 두 형제의 운명을 뒤흔들 줄은 아무도 몰랐다. 안녕하세요. 이야기로 마음을 전하는 이곳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라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상현은 상주로서 조문객들 앞에 반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으며 고개를 숙이는 각도조차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보면 의연한 맏아들 그 자체였죠. 그러나 마기는 알아챘습니다. 형의 눈길이 자꾸만 사랑채 안쪽, 아버지의 문서암 쪽으로 향한다는 것을. 조문객이 말을 걸 때만 잠시 시선이 돌아왔다가 이내 다시 그쪽으로 흘렀습니다. 마기는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형을 지목할 수 없었고 설령할 수 있다 해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는데 상복 차림의 마기는 하루 내내 손님 접대만 맡았습니다. 술을 따르고 음식을 내고 조문객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인 것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가끔 형 쪽을 바라보았지만 상현은 언제나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자연스럽고 능숙해서 오히려 마기가 어색하게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사흘장을 치른 뒤 재산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장과 마을 어른 몇이 배석했습니다. 상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말씀하셨소. 큰아들이 집안을 맡으라 하셨지. 목소리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말처럼 매끄럽게 나왔습니다. 마기는 형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에 없는 것인지 처음부터 없었던 말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입 안에서 뭔가가 올라오다가 아버지의 말이라는데 어떻게 반박하겠느냐는 생각에 도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동생 몫은 따로 나누는 것이 상현이 부드럽게 말을 잘랐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굶기지는 않을 테니. 웃음기까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이장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자리는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마기에게 돌아온 것은 마을 뒤편의 자갈밭이었습니다. 상현이 가져간 노는 물이 잘 들어오고 해마다 수확이 넉넉한 옥토였습니다. 자갈밭은 달랐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크고 작은 돌멩이가 발 아래에서 서걱거렸고 흙이라 부를 만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조차 어려웠습니다. 물길도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흙이 통째로 쓸려 내려가는 구조였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논의가 끝난 뒤 상현은 자연스럽게 창고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열쇠 꾸러미가 이미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누가 건넨 것인지 언제 챙긴 것인지 마기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마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기는 처음으로 자갈밭에 혼자 서보았습니다. 발밑에 돌들이 수북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마른 풀냄새가 났습니다. 멀리 상현의 논에서는 일꾼들이 수확을 마무리하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또렷하게 건너왔습니다. 마귀는 그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쭈그려 앉아 돌 하나를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형과 함께 이 근처 개울가에서 뛰놀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 돌들이 그저 장난감이었습니다. 형이 멀리 던지면 마귀도 따라 던졌고 형이 웃으면 마귀도 웃었습니다. 그 형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굶기지는 않을 테니. 마귀는 돌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형이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가슴 어딘가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무거웠습니다. 돌처럼, 이 밭의 돌들처럼. 마귀는 발끝에서 끝까지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한 발 한 발. 발밑에서 돌들이 서걱거렸습니다. 하늘은 낮고 서늘했으며 어디선가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빈 밭 위로 퍼졌다가 사라졌습니다. 마귀는 밭 한쪽에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돌무더기 앞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누가 쌓았는지 모를 돌들이 제멋대로 포개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보잘것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 전부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돌밭의 감촉이 발바닥 아래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마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의연하고 반듯한 그 얼굴. 그리고 손에 들려있던 열쇠 꾸러미. 그 두 가지가 번갈아 떠오르다가 이윽고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마귀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밭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마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 땅이 마귀의 것인 한 마귀는 이 땅에 서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은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형도 마을 사람들도 이 차가운 돌밭도. 마귀는 그렇게 첫 번째 밤을 버텼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다만 입술이 꾹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천장의 어느 한 점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갈등의 씨앗은 그렇게 소리 없이 심어졌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로, 아무도 막지 않은 채로. 첫 서리가 내린 아침이었습니다. 마귀는 해가 뜨기도 전에 자갈밭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쇠스랑 하나, 등에는 빈 지게를 걸쳤습니다. 밭끝에 서서 숨을 한번 고르고 첫 번째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른 주먹만 한 크기였습니다. 던지지 않고 조심스럽게 밭 가장자리로 옮겼습니다. 그 옆에 것도 또 그 옆에 것도 하나씩 천천히. 돌 하나를 치울 때마다 그 자리에 흙이 드러났습니다. 보잘것없는 흙이었지만 마귀는 그것을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그래도 흙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즈음에는 손바닥 가득 흙과 돌가루가 배어 있었습니다. 쇠스랑 자루가 닿는 부분이 먼저 빨개지더니 이내 물집이 잡혔습니다. 물집이 터지자 그 자리에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마귀는 잠깐 손바닥을 내려다보다가 소매로 닫고 다시 쇠스랑을 쥐었습니다. 멈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밭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멀지 않은 곳, 형 상현의 논에서는 일꾼 서넛이 웃고 떠들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청 좋은 사내가 흥얼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동작이 느긋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습니다. 땅이 좋으면 일도 덜 고단한 법이죠.
마귀는 그쪽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돌려 다시 발밑에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을 주막 쪽에서 소리가 들려온 것은 오후 무렵이었습니다. 장터를 다녀오는 사람들이 주막에 들러 마귀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조용한 들판에서는 충분히 들렸습니다. 저래서야 평생 흙만 만지지.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돌밭에서 뭘 얻겠어. 애당초 틀린 거지.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마귀는 듣고도 쇠스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인정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 돌을 치워야 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이들이 왔습니다. 동네 아이 서너 명이 반 옆 언덕배기에 올라서서 마귀를 구경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기만 하더니 이내 한 녀석이 작은 자갈을 들어 마귀의 모양을 흉내냈습니다. 과장스럽게 끙끙거리며 돌을 옮기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갈 하나가 밭 안쪽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마귀가 허리를 펴고 아이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가 날아온 자갈을 주워들고 밭 가장자리 돌무더기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키득거리며 달아났습니다. 비는 예고 없이 왔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빗줄기가 그나마 고르게 고른 흙을 통째로 쓸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나와보니 어제 쌓은 돌무더기 절반이 흙에 묻혀 있었고 씨를 뿌리려 정성껏 고른 자리는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마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등으로 얼굴을 한번 쓸었습니다. 비 때문인지 다른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새벽에 다시 나왔습니다. 달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랑 사이에서 흙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나가던 노인 하나가 발을 멈추고 밭 안쪽을 들여다보더니 말을 건넸습니다. 돌 많은 땅이 오히려 단단하다. 마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더 말하지 않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마귀는 그것을 한동안 되새겼습니다. 노인의 뒷모습이 길 구비를 돌아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씨앗은 직접 사야 했습니다. 남은 돈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장터까지는 걸어서 반나절 거리였지만 마귀는 수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가는 길에 집신 한 짝이 달아해졌습니다. 장터에서 씨앗 보따리를 건네받은 마귀는 잠깐 그것을 가슴께에 꼭 안았습니다. 무겁지 않았지만 단단히 쥐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또 그 말이 들렸습니다. 바보라서 저러지. 어디선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마을에 들어설 때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가 쫑긋했고 다음에는 발걸음이 잠깐 느려졌으며 그 다음에는 그냥 걸었습니다. 씨앗 보따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밭으로 돌아와 씨를 심었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피딱지 앉은 자리가 흙에 닿을 때마다 찌릿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고랑을 살피던 마귀가 몸을 멈추었습니다. 작고 여린 초록 빛깔 하나가 흙을 밀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되는 크기였지만 그것은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마귀는 한참을 그 앞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도록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린 싹이 가늘게 흔들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손을 뻗어 싹 옆의 흙을 살짝 눌러 다졌습니다. 주막에서 들려오던 말도 아이들이 던진 자갈도 비에 쓸려 내려간 흙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싹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이 돌밭에서 혼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뻐근했고 손바닥은 여전히 쓸렸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이 아침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내일도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싹이 땅 위에 서 있는 한 마귀도 이 밭 위에 서 있을 것이었습니다. 돌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이 아무리 수군거려도 중매쟁이가 마을에 나타난 것은 단풍이 한창 붉게 물들던 무렵이었습니다. 여자는 보따리를 등에 메고 마을 어귀에서부터 기웃거리더니 곧장 상현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걸음이 익숙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사랑채에 자리를 잡은 여자는 보따리를 내려놓기가 무섭게 혼잣말을 꺼냈습니다. 상대는 옥부인이라 불리는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인근 고을에서 재력으로 이름이 알려진 집안이었죠. 중매쟁이는 그 집안의 논이 얼마이고 비단이 몇 필이며 금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손가락을 꼽아가며 늘어놓았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상현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고 등이 펴졌습니다. 상현은 그날 명주 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평소에는 꺼내지도 않던 옷이었습니다. 마당을 지나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형은 다르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 집안이면 단단히 잡겠구먼. 또 다른 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상현의 혼삿길이 마을 전체의 경사처럼 번져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낙네들은 혼수 규모를 이야기하며 손을 내저었고 어른들은 상현이 복이 많다며 혀를 찼습니다. 마귀에게도 중매쟁이가 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상현의 혼잣말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뒤에야 중매쟁이는 자갈밭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밭에서 돌을 고르고 있는 마귀를 보더니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상대는 현이라는 처자였습니다. 마음씨는 괜찮다더라. 중매쟁이의 목소리에서 앞서와 같은 열기는 없었습니다. 혼수 이야기도 집안 재력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중매쟁이는 곧 몸을 일으켰고 뒷모습이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마귀는 쇠스랑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현에게 건네던 말과 자신에게 건네는 말의 온도가 이토록 다른 것을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다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며칠 뒤 마귀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씨앗을 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장터 한켠에 광주리를 펼쳐놓고 앉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이었습니다. 나물과 된장 항아리를 늘어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현이는 그 시선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은 쉬지 않고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가늠하는 눈이었습니다. 저 사람도 날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어떤 무게인지 마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상현이 마귀를 불렀습니다. 형제가 마주 앉은 자리에서 상현이 짧게 말했습니다. 내 처지엔 저 정도면 충분하지.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어디를 향한 것인지는 분명했습니다. 마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창 밖으로 돌렸습니다. 마당에 나뭇잎 하나가 바람에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소리도 없이
한편 현희의 집에서는 혼수 조건과 체면을 갖춰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상현은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 논 일부를 담보로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도 모른 채 상현의 혼례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기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충분하다는 형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갈밭을 내준 것도 현희를 소개한 것도 오늘 이 말도 모두 같은 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분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작은 돌처럼 걸렸습니다. 빼낼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돌이었습니다. 마기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터에서 보았던 현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지키던 그 모습이 그냥 그렇게 마음이 조용히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기는 일찍 밭으로 나갔습니다. 쇠스랑을 쥐고 고랑 사이를 걸으며 현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장터에서 혼자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어떤 날들을 버텨왔는지 마기는 알 것 같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끼리는 설명 없이도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기는 쇠스랑을 땅에 꽂고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이 밭이 마기의 것인 한 마기는 여기에 서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희도 그런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그날 이후로 마기의 마음 한켠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형의 말도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그 생각을 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돌밭 위에서 마기는 오늘도 쇠스랑을 들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멀리 상현의 집 쪽에서는 혼례 준비로 분주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무언가를 나르는 소리, 가끔 들려오는 웃음소리. 마기는 그쪽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흙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 첫 싹이 올라온 그 자리를 지나칠 때 마기는 걸음을 잠깐 늦추었습니다. 싹은 어제보다 조금 더 자라 있었습니다. 아직 여리고 작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날이었습니다. 현희가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장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선 길이라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현희의 발걸음은 익숙하고 조용했습니다. 날마다 걷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고 어떤 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후자였습니다. 동네 아이 서너시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따라오는 것 같았지만 이내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희가 혼자 장터에 나온다는 것, 변변한 집안이 없다는 것을 집어물고 늘어지는 말들이었습니다. 현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앞만 보았습니다. 그것이 현희가 오랜 시간에 걸쳐 터득한 방식이었습니다. 반응하면 더 길어졌고 무시하면 조금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땅을 디딜 때마다 자갈이 서걱거렸습니다. 그 소리에 집중하며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광주리의 무게가 목 위로 전해졌습니다. 현희는 그 무게를 버텼습니다. 날마다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작은 돌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어깨에 맞았습니다. 크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희의 발걸음이 한 박자 멈추었습니다. 광주리가 흔들렸습니다. 현희는 이를 악물고 다시 걸으려 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눌렀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울면 더 웃음거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현희는 숨을 한번 고르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마기였습니다. 밭으로 가는 길이었는지 지게를 등에 걸친 채였는데 그 지게를 내려놓지도 않고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숨이 조금 가쁜 것을 보니 뛰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어른이 나섰다는 사실만으로 아이들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마귀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안 된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공기를 가르듯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한 녀석이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왜 저런 여자를 감싸냐는 뉘앙스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마귀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따지거나 구박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분명하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눈이었습니다. 시선이 닿은 아이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윽고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현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광주리를 고쳐 잡고 마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그런 식으로 나서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못 본 척하거나 오히려 아이들 편을 들었습니다. 현이가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이미 마을 안에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뛰어왔습니다. 지게를 맨 채로 현이의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마귀는 내려놓았던 지게를 다시 들었고 현이는 장터 쪽으로 발걸음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들의 집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부모들을 만나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한 일을 알렸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부모가 머쓱해하며 고개를 숙였고 어떤 집에서는 오히려 마귀에게 역정을 냈습니다. 마귀는 역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 말을 다 하고 나서야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현이는 홀어머니와 저녁을 마치고 등잔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바느질감이 들려 있었지만 바늘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게를 맨 채로 뛰어오던 사람. 아이들 앞에서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하던 그 눈빛. 현이는 바느질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은 처음이에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현이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답 대신 현이의 손을 한번 가만히 잡았습니다. 현이는 그 손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광주리가 무거웠고 돌이 날아왔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럼에도 오늘 밤은 조금 달랐습니다. 누군가 뛰어왔다는 것이 이유 없이 지게를 맨 채로 현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느새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현이는 혼자 불 앞에 앉아 그 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마귀가 아이들 앞에 섰을 때의 뒷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지게를 걸친 채로 숨이 가쁜 채로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것보다 무게 있어 보였습니다. 현이는 바느질감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바늘을 꿰고 천을 당겼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마을에 살면서 이토록 아무 조건 없이 자신 편에 선 사람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이 사람은 설명을 듣지 않고도 뛰어왔습니다. 내일도 장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광주리를 이고 자리를 펴고 손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만큼은 그것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혼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간 것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마기가 먼저 중매쟁이를 찾아갔습니다. 현이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중매쟁이는 잠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말이 짧지 않았습니다. 현이가 어려서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것, 살림을 혼자 꾸려온 지 오래되었다는 것, 그래서 손이 어지간한 안악보다 거칠다는 것을 차례로 말했습니다. 마기는 그 말들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손이 거칠다는 말에서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중매쟁이는 그 모습이 의외였는지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마음씨 하나는 단단한 아이라고 그 말만큼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마기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마기는 장터에서 현이를 기다렸습니다. 현이가 광주리를 내려놓고 자리를 정리하는 것을 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현이가 먼저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기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뜸을 들이거나 애두르지 않았습니다. 현이는 잠시 굳었습니다. 광주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불안도 기대도 허세도 없었습니다. 그냥 묻고 있었습니다. 현이는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마기를 보았습니다. 왜 저입니까? 마기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사람.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위로도 아니었고 칭찬도 아니었지만 지금껏 들어온 어떤 말보다 제대로 된 말이었습니다. 현이는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던 날들, 장터에서 혼자 앉아 손님을 기다리던 날들, 돌이 날아왔을 때 이를 악물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을 이 사람은 단 한 문장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은 짧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혼례 준비는 둘이 직접 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마기는 허물어진 초가집 한 채를 손봤습니다. 석가래가 내려앉은 곳을 새로 얹고 바람이 드는 벽을 흙으로 메웠습니다. 현이는 그 옆에서 짚을 엮고 마당을 고르며 거들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손발이 맞았습니다. 마기가 어느 쪽을 먼저 손보려 하면 현이가 이미 그쪽 재료를 챙겨두었고 현이가 힘에 붙이는 것이 있으면 마기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집을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쑥덕거렸지만 두 사람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혼례날 마을 사람 몇이 구경을 왔습니다. 성대한 혼례는 아니었습니다. 혼수도 변변치 않았고 잔치 음식도 소박했습니다. 상 위에는 떡 몇 가지와 나물이 전부였습니다. 상현의 혼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자리였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울리는 짝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것이 꼭 좋은 뜻으로 쓰인 것은 아니었지만 마기는 앞을 보았습니다. 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노인이 혼례 자리에 왔습니다. 자갈밭 앞에서 마기에게 말을 건넸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술 한 잔을 받아들고 두 사람을 바라보더니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속이 단단한 사람끼리 만났구나. 마기는 노인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이도 따라 숙였습니다. 노인은 더 말하지 않고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것이 이날 받은 가장 진심 어린 축복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둘뿐이었습니다. 작은 초가집과 그 앞에 좁은 마당, 그리고 멀리 보이는 자갈밭이 전부였습니다. 현이가 마당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마기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알면서 여기에 서 있었습니다. 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부터 같이 밭에 나가겠습니다. 마기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 끝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현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침묵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마기는 현이의 손을 잠깐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거칠었습니다. 마기의 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자갈밭도 두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창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초가 지붕 위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고 눈부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고요하고 단단하고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현이도 마기의 손을 힐끗 보았습니다. 오래 일한 손이었습니다. 굳은 땅을 파고 돌을 옮긴 손이었습니다. 현이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손을 오므렸다 폈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손이 향할 곳이 생겼습니다. 새벽에 나갈 밭이 생겼고 돌아올 집이 생겼습니다. 현이는 그 생각에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초가 지붕이 낮게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첫날 밤을 맞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손으로 집을 지었고 눈빛으로 답했고 침묵으로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시작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첫 겨울이 지났습니다. 현이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불씨를 살리고 솥에 물을 올린 뒤 날이 밝기 전에 마당을 쓸었습니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가장 싼 것을 골랐고 남은 것은 버리지 않고 다음 끼니에 다시 썼습니다. 이웃 안악들이 보기에는 답답할 만큼 꼼꼼한 살림이었지만 현이는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기가 밭에서 돌을 치우듯 현이는 살림에서 낭비를 치웠습니다. 봄이 오자 마기의 밭에서 수확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해보다 2배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자갈을 걷어낸 자리에 흙이 자리를 잡았고 물기를 새로 낸 덕에 비가 와도 예전처럼 흙이 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마기는 수확한 것을 장터에 내다 팔고 남은 것은 창고에 쌓았습니다. 빚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빚만큼은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진 것이 없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에 반해 상현의 집에서는 봄마다 연회가 열렸습니다. 마을 유지들을 불러 음식을 차리고 비단 병풍을 두르고 좋은 술을 내놓았습니다. 상현의 아내는 옷가지와 장신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풍요로운 집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상현을 부러워했습니다. 논이 넓고 씀씀이가 크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논 일부가 이미 담보로 잡혀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마기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현이는 아직 등잔불 아래 앉아 삭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통과하는 소리만 고요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문 시간이었습니다.
현이는 잠시 바느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가까워지다가 마을 어귀 어딘가에서 멎었습니다. 현이는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마귀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달도 구름에 가려 있었습니다. 현이는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움직였습니다. 대문 밖에 낯선 마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마부는 고삐를 쥔 채 앞을 보고 있었고 마차 안에서 누군가가 내렸습니다. 복색이 단정한 중년 사내였습니다. 현이와 사내는 낮은 목소리로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 몇 마디가 오가더니 사내가 작은 상자 하나를 현이에게 건넸습니다. 현이는 두 손으로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차는 소리 없이 돌아갔습니다. 현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자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서야 등잔불 가까이 가져다 보았습니다. 상자 틈 사이로 가느다란 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현이는 그것을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 아래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현이는 다시 등잔불 앞에 앉아 바느질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그날 밤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갔고 현이는 여느 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현이가 간간히 자리 쪽을 흘끔거리는 것을 마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일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금빛 상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 자리에 있었고 현이만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살림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밭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오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이의 마음 한켠에는 그 상자의 무게가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꺼내야 할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지만 불씨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현이는 바느질감을 다시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고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언젠가 그것이 이 집의 어떤 문을 열게 될지.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금빛은 이 집의 자리 아래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현이의 바느질이 끝난 것은 밤이 꽤 깊어서였습니다. 등잔불을 끄기 전에 현이는 자리 아래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현이는 조용히 누웠습니다. 마귀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현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남편이 밭으로 나가는 것을 배웅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지금 이 자리 아래에 놓인 상자와 함께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단히 감당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을 현이는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현이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것. 마귀가 알아보았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상현의 집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해 가을부터였습니다. 장사를 더 크게 벌이겠다며 상현은 인근 고을 상단과 손을 잡았습니다. 비단과 포목을 대량으로 들여와 되파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순조로웠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이 잘 팔렸고 상현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돈이 돌았고 아내는 새 비단 저고리를 맞추었습니다.
상현은 그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잘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는 조금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봄, 장터 시세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같은 물건을 더 싸게 파는 상인들이 몰려들었고 상현이 들여온 포목은 창고에 그대로 쌓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거래를 맺었던 상단 측 사람이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상현이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독촉장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장이었는데 어느새 2장, 3장이 되었습니다. 상현은 그것을 아내 몰래 사랑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서랍을 열 때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척 아내 앞에서는 여전히 태연한 얼굴을 했습니다. 논 일부를 추가로 담보 설정해야 했습니다. 이미 혼례 때 잡아두었던 것 외에 또 한 필지가 더 묶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상현의 집 마당에는 여전히 꽃이 피어 있었고 대문은 여전히 번듯했습니다. 겉에서 보면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상현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늘었습니다. 밤중에 혼자 사랑채에 앉아 서랍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숫자를 계산해 보았지만 나올 답이 없었습니다. 논을 팔면 당장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을 팔면 그 다음 해 수확이 없었습니다.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현은 장터에서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마기네 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발걸음을 멈춘 것은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멈추어졌습니다. 담 너머로 현이가 마당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이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손에 든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햇빛이 그 상자 모서리에 닿는 순간 가느다란 금빛이 번쩍 튀었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상현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금빛. 저 집에서, 마기의 집에서 생각이 빠르게 뻗어나갔습니다. 마기가 어디서 저런 것을 얻었는가? 자갈밭에서 저게 나올 리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이 쪽에서 온 것인가? 현이의 집안이 변변치 않다고 들었는데 상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상현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빚 독촉에 시달리는데 동생네 집에 금빛 상자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질투인지 의심인지 상현 자신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 안쪽이 뜨겁고 따가웠습니다. 그날부터 상현은 마기네 집 쪽을 지날 때마다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무엇이 오가는지 누가 드나드는지 마음이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빚이 쌓일수록 의심도 함께 자랐습니다. 마기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증거도 없이 가슴 안에서 점점 자리를 넓혀갔습니다. 상현은 그 생각을 떨쳐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어딘가 누군가의 탓이기를 바랐습니다. 그 편이 훨씬 견디기 쉬웠으니까요. 어느 날은 채권자가 직접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복색이 험한 사내둘이 대문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내가 안채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상현은 낮은 목소리로 사내들을 달래 돌려보냈지만 이미 엎질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저녁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현은 혼자 사랑채에 앉아 식어가는 방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했던 비단 병풍이 이제는 낡아 보였습니다. 명주 저고리가 걸려있는 옷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산날 입었던 그 옷이었습니다. 상현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그 금빛이 떠올랐습니다. 막인의 집 담 너머에서 본 그 번쩍임이. 상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날마다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빚이 쌓이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처가에 손을 내밀어 볼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나 장인 어른의 얼굴이 떠오르자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혼례 때부터 체면을 따지던 집안이었습니다. 빚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 체면이 어떻게 될지 상현은 알 것 같았습니다. 결국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상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해온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논을 담보로 잡은 것도, 포목을 잔뜩 들여온 것도, 상단 측 사람을 믿은 것도 모두 자신이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상현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빛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막인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그쪽으로 생각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상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멀리 막인의 집 쪽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상현은 그 빛을 바라보다가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독촉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처가에서 냉대가 시작된 것은 빛 독촉 소리가 마을에 퍼지고 난 뒤였습니다. 장인 어른은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을 보내 상현의 아내를 친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잠깐 다녀오겠다던 아내는 사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닷새가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현은 기다렸습니다. 먼저 데리러 가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느껴져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처가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빈 안채에 혼자 앉아있는 날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집 압류 통보였습니다. 채권자가 고을 관아에 소장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문서를 대문 기둥에 붙이고 돌아갔습니다. 상현은 그 문서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집이었습니다. 상현이 자라난 집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신의 손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상현은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사랑채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밖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렸지만 일어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마을 골목을 돌고 돌다가 발이 멈춘 곳은 막인의 집 앞이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 안쪽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상현은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들어가고 싶은 마음과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이 뒤엉켰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동생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갈밭을 내준 것도 혼잣말에서 온도를 달리한 것도 내 처지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던 말도 그 말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술기운인지 서러움인지 모를 것이 눈 뒤에서 차올랐습니다. 상현은 마당 앞 돌담에 등을 기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 마귀와 함께 이 마을 들판을 뛰어다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형이니 동생이니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둘이었습니다. 돌을 던지고 개울에서 발을 담그고 같은 밥상에 앉았습니다. 그 시절에서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상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마귀였습니다. 불빛이 없어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귀는 문 밖에 선 상현을 보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상현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마귀는 상현의 상태를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마귀가 문을 더 열었습니다. 말없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상현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따라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상현은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지방을 넘는 순간 발이 조금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거웠습니다. 부엌 쪽에서 현이가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상현을 보고 잠깐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마귀는 상현을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상현은 방 한가운데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습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상현은 그것을 삼키려 했지만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눈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현이가 조용히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찬이 많지 않았습니다. 국 한 그릇과 나물 두어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따뜻했습니다. 상현은 밥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동생네 집의 저녁이었습니다. 자신이 충분하다고 했던 그 살림이 화려하지 않았지만 빠진 것도 없었습니다. 상현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마귀는 상현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밥상을 사이에 두고 두 형제가 마주 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상현은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고개가 더 숙여졌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입이 열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마귀야. 마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상현은 그 이름 하나를 불렀을 뿐인데 가슴에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장례 날부터 재산을 논의하던 자리부터 처지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던 말까지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위로 떠올랐다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라앉았습니다. 상현은 손등으로 눈을 눌렀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눈물이 손등 위로 흘렀습니다. 현이는 방문 밖에서 조용히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두 형제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현이는 부엌으로 돌아가 불씨를 살렸습니다. 숭늉을 끓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상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떨렸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이미 말이었습니다. 수십 걸음도 안 되는 거리를 몇 해 동안이나 건너지 못했던 그 거리를 오늘 밤 마침내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밥상은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상현은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마귀는 맞은편에 앉아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방 안에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상현이 천천히 몸을 낮추었습니다. 두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등이 굽었고 이마가 손등 위로 내려왔습니다. 그 자세로 상현은 오래도록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의 굽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등이 언제부터 저렇게 좁아 보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마귀의 눈에 형의 등은 넓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았습니다.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마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이는 방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숭늉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현 쪽을 바라보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상현이 고개를 들었을 때 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상현은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처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던 그 여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을 내쫓지 않고 숭늉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상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칠 뒤 현이의 아버지 문대감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문대감은 보기와 달리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마기네 집 마당에 들어서서 사방을 한번 둘러보더니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이가 차를 올렸습니다. 문대감은 찻잔을 손에 들고 마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마기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문대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현의 채무 규모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알아보았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도 이미 생각해두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과 직접 담판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집 압류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현은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문대감의 말이 이어질수록 고개가 낮아졌습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처남의 장인이 자신의 빚을 대신 수습하겠다고 나서고 있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는 아니었습니다. 문대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소. 성실히 일할 것. 말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상현은 알아들었습니다. 화려한 혼례도 비단 병풍도 체면을 위한 연회도 없이 그냥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상현은 고개를 들어 문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먼저였습니다. 마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의 이마가 마루에 닿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도록 가슴속에 걸려있던 그 돌이 지금 이 순간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빠져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자리에 박혀있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상을 새로 차렸습니다. 식은 국을 다시 데웠고 나물을 고르게 담았습니다.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현은 이번에는 수저를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가슴 어딘가에 닿았습니다. 상현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문대감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마기는 밥을 먹었습니다. 현이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상현은 오랫동안 밥상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밥상 위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래 막혀 있다가 이제야 겨우 트인 것 같은 그런 숨결이었습니다. 채무 정리는 보름에 걸쳐 마무리되었습니다. 문대감이 직접 채권자들을 만났고 담보로 잡힌 논 문제도 하나씩 풀렸습니다. 집 압류 통보는 철회되었습니다. 상현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 일을 수습하는 것을 바라보는 일이 자존심보다 더 깊은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처가에 갔던 아내도 돌아왔습니다. 말이 없었고 상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작은 장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크게 버리지 않았습니다. 장터 한켠에 자리를 펴고 직접 손에 들 수 있는 만큼만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상현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전과 달랐습니다. 마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장날 장터에 나갔다가 형의 자리 옆을 지나치면서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상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이 조금씩 녹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돌이 하나씩 치워질 때 드러나는 흙처럼 조용하고 천천히. 몇 해가 지났습니다. 마귀의 자갈밭은 이제 자갈밭이라 부르기 민망할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돌을 치우고 흙을 다지고 물기를 낸 자리에 곡식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가을이 오면 황금빛 이삭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몇 해 전 이 땅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귀는 그 어느 쪽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현이의 살림도 조금씩 넉넉해졌습니다. 여전히 사치스럽지 않았고 허투루 쓰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한 푼 한 푼을 아끼며 긴장하는 날은 줄었습니다. 장터에서 현이를 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는 사라졌고 대신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현이는 그것을 크게 기뻐하지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상현은 장터에서 작은 장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리가 좁았고 손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나왔습니다. 비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물건을 속이지 않았고 값을 부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것이 쌓였습니다. 단골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상현의 아내도 다시 집으로 돌아온 뒤로는 말없이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화려했던 시절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가 전보다 단단하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을 제삿날이었습니다. 형제가 함께 아버지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기네 집 작은 마루에 제상을 차렸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향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상현이 먼저 절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마기가 올렸습니다. 현이는 그 뒤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아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상현이 술잔을 들어 마기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마기는 잠깐 형을 바라보다가 잔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잔을 기울였습니다. 마당 밖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기네 아이들이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들어왔습니다. 현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상을 정리했습니다. 입가에 아주 작은 웃음이 걸렸습니다. 마을 어귀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마당 앞을 지나다가 발을 멈추었습니다. 담 너머로 두 형제가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잣말처럼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다.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노인의 말을 실어갔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말이 닿지 않아도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들판 위로 긴 그림자가 뻗었습니다. 마기의 밭에서는 마지막 수확을 마친 고랑들이 가지런히 누워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다시 씨를 뿌려야 할 자리들이었습니다. 마기는 마당에 서서 그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상현이 서 있었습니다. 형제는 나란히 같은 방향을 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예전의 침묵이 서로 등을 돌린 것이었다면 지금 이 침묵은 나란히 선 것이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위에서 현이가 방에서 나와 마기 곁에 섰습니다. 세 사람이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밭에 남은 마른 줄기들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저녁 연기가 마을 여기저기서 피어올랐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벽이 올 것이었습니다. 마기는 그것을 알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마기를 바보라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밭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형 상현을 부러워하던 사람들은 이제 상현이 아니라 마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마기는 그 어느 쪽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도 나쁜 말도 결국은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남는 것은 땅이었고 땅에 뿌린 씨앗이었고 그 씨앗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현도 그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손에 닿는 만큼만 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일이 이렇게 단단한 것인지를 화려했던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넘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보였습니다. 그것이 부끄럽기도 했고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기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펼쳐놓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냐는 듯 그냥 오늘을 살았습니다. 상현은 그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말로 가르쳐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가을 햇살이 밭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황금빛이 고랑마다 스쳤습니다. 마기는 지게를 내려놓고 밭 끝에 서서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해 돌뿐이던 이 땅이 떠올랐습니다. 손바닥이 터지고 피가 배어 나오던 날들이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며 씨앗 보따리를 가슴에 꼭 안고 걷던 길이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황금빛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마기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현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상현도 오늘은 제사 음식을 조금 가져갈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벽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